예, 마지막 챕터 12장 unemployment입니다. 실업이죠. 뭐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오늘 마지막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여서 뭐 여기 있는 걸 다 커버할지를 못할 것 같아서요. 뭐 간단하게 이제 실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에서의 어떤 실업률 혹은 이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잡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뭐 시간이 얼추 이제 75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다 커버하지 못할 내용들이어서 자세히 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실업률 추세인데요. 실업률 데이터는 이제 뭐 통계청이라든가 혹은 한국은행 eco스.bok.or.kr 이런 곳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실업률 데이터가 뭐 대체로 한 2000년, 1999년부터 이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OECD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레드에 가서 제가 한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90년부터 다운을 받았고요. 네, 프레드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이제 한국의 실업률을 90년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상승했던 시점이 이제 한 3번 정도 보이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IMF 경제 위기라고 하는 기간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간이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벌 금융 위기와 정확히 대응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한 시기에 그 이후 기간이긴 한데요. 어느 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스파이크가 있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 상황에서의 실업률의 상승이 이제 두드러지는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레이 마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레이 리세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시경제학에서는 뭐 우리는 노동경제학 과목이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벤 버냉키는 예전에 그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을 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뭐 이제 벤 버냉키의 말을 인용을 했냐면 그 2004년도 당시만 해도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그 경기 변동이 지나치게 이렇게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p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뭐 80년대 90년대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꽤 과도한 경기 변동이 사실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이제 누그러졌던 기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Great Moderation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벌써 뭐 한 15년 전 일이기도 한데요. 2008년 그 전 시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레인 마더레이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시경제 변수들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바로 몇 년 있지 않아서 벤 버냉키가 2004년에 이렇게 이야기한 뒤 뭐 한 4년 뒤에 바로 그레이트 리세션이 발발했고 뭐 거시경제 변수들이 다 변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팬데믹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거시경제 혹은 실업의 문제도 비슷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뭐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물가 상승률부터 시작해서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frictional unemployment는 이제 마찰적 실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마찰적 실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 seasonal unemployment,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가 있는데 하나씩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에서 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찰적 실업은 이제 구직을 하는
일자리를 찾는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과 구직자들이겠죠. 구직자들과 그 다음에 기업들도 이제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일 테니까 보통 구인기업, 구인자 혹은 구인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구인기업들 사이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 나에게 적합한 사람, 이런 이제 카운터파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도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죠. 구직자도 구인기업을 만날 수 있고 구인기업도 구직자를 만날 수 있는데 고용관계를 맺을지 맺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이제 구직자가 매치를 형성을 할 텐데 그 매치가 형성이 되었을 때 생산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좋은 매치라고 하면 생산성이 높아서 그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 결국은 이제 기업에게는 그것이 이윤이 될 것이고 구직자에게는 그것이 이제 임금의 형태로 돌아올 텐데 그 생산성이 높으면 양쪽 다 해피해질 것이고 그 생산성이 높지 않다면 구직자나 구인기업이나 더 나은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고용관계를 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잡 서치 혹은 워커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직자도 그렇고 구인기업도 그렇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실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짧아도 2, 3주 이상은 소요가 되고요. 길면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박사과정을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을 마치기 전에 그 잡마켓 페이퍼가 이제 논문이잖아요. 박사 논문의 일부가 잡마켓 페이퍼가 되고 이제 잡마켓 페이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걸 이제 자기가 교수들 채용을 하니까 중앙은행 같은 데서도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학들에서도 채용을 하고 전 세계가 그렇겠습니다만 연구소 같은 곳들도 있을 거고요. 투자은행,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 이런 곳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들을 채용을 하는데 자신이 쓴 이제 잡마켓 페이퍼와 이제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그런 비슷한 거, 레주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연락이 오지도 않고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보통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수시 채용이 아니라 그 경제학 박사과정의 잡마켓은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이렇게 동시에 열려요. 무슨 잡페어 이런 거 비슷하게 동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어플라이를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나를 한번 보겠다,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학교라든가 그런 기업들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특정 날, 특정 장소로 이제 갑니다. 보통 이제 호텔에 스윗 룸을 예약을 해서 그쪽 기업이나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이제 그 호텔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 슬롯이 정해져 있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오면 그 문 앞에서 다른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될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괜찮다고 하면 이제 자기네 기업이나 자기네 학교나 이렇게 한번 와서 제가 쓴 논문을 발표를 하라고 하겠죠. 가서 논문 발표하고 그 사람들과 저녁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상 일종의 심층 면접 같은 자리입니다. 논문에 대한 평가는 이제 세미나 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면 제가 얼마만큼 잘 대답을 하는지 많이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같은 거 같이 하면서 이 사람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인지 우리랑 겟얼롱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하고 대체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만 보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테니까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짧아도 한 2달, 길면은 이제 서너 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비슷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한국의 어떤 연구소가 불러주면 또 한국에 와서 또 그 연구소에 가서 똑같이
또 세미나에 가서 이제 논문 발표하고 저녁에 식사 같이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긴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 뭐 기관 혹은 학교, 회사, 기업 이런 곳에 이제 문제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충분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구직자가 되니까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frictional unemployment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반복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가장 잘 맞는 회사, 잘 맞는 기업, 뭐 잘 맞는 학교, 연구소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반대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 회사,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 채용하게 된다면 frictional unemployment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매치를 형성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생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인자들에게는 구직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구직자들에게는 이제 구인 기업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완화한다든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그때그때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정부가 이런 프릭션을 매칭 프릭션을 이제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적 실업인데요. 계절적 실업은 당연히 이제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주로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유형의 일자리들에서 계절적 실업이 발생하겠죠. 대체로 물론 이제 겨울철에도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건물들을 많이 짓고 건설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겠지만 대체로 이제 겨울철에는 건설업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실업은 대체로 레귤러하게 발생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건설업 관련된 기업들도 뭐 겨울철에는 일시적으로 뭐 경영을 중단한다든가 뭐 대기업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잠시 가동 중단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가동 중단이라는 표현을 이제 셧다운을 가동 중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갖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계절적 실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예측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 과정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특정한 계절이 지나가게 되면 뭐 겨울철 건설업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겨울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전에 함께 고용 관계를 체결했던 바로 그 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리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계절적 실업은 이제 크게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 실업이고요. 구조적 실업은 이제 미스매치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스매치는 어떤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제 숙련도와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 혹은 숙련도가 있을 텐데 그 숙련 기술 사이에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냐면 대체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경제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산업은 쇠퇴하고 어떤 산업은 새롭게 이제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쇠퇴하는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어떤 지식, 스킬 이런 것들이 새롭게 확장이 되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숙련
혹은 뭐 스킬과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산업 구조 조정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IT 기반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쇠퇴하고 있는 산업들을 우리가 굳이 뭐 저도 산업 관련된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아마도 정통적인 제조업 가운데에서 그 외국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곳부터 이제 쇠퇴가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꼭 어디라고 또 찝어서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산업들일 텐데, 그러한 이제 제조업 분야, 일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과연 IT 분야로 쉽게 이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IT 분야에서 요구하는 어떤 지식의 수준이 있을 텐데, 어떤 특정한 스킬을 요구를 할 텐데, 과연 이제 제조업의 일부 분야, 쇠퇴하는 제조업의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과연 그 IT 업계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킬을 보유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제조업의 일부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직군이어도 괜찮고 그러한 산업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스킬이라든가 숙련 정도, 기술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 산업이라든가 직군에 스페시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직군에서만, 그 산업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속했던 직군이나 산업에서 직장을 잃게 된다면 뭐 IT 쪽 새롭게 이제 확장되고 있는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특정 산업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혹은 가치가 있는 그러한 스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쇠퇴하는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실업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unemployment spells는 실업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실업 기간이 비교적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매치와 관련된 구조적 실업은 경제 내에서 꽤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정부의 정책은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정책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다른 형태, 청년층이 아니고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정책들은 대체로 이제 구조적 실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yclical unemployment는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봤던 첫 번째 마찰적 실업, 두 번째 계절적 실업, 세 번째 구조적 실업, 네 번째 경기적 실업, 이 네 가지는요. 실업의 유형을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실업이 나타났을 때 1, 2, 3, 4번 중에 반드시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서로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고요. 주로 cyclical unemployment는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경기적 실업인데, 경기적 실업 중에서 일부는 마찰적 실업일 수도 있고, 일부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떤 산업이 더 빠르게 쇠퇴할 수 있고,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떤 산업이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스매치가 더 심화가 되고 실업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구조적 실업 때문에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럼 경기적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랑 똑같은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거 하나가 어떤 것에 포함이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이지 뭐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병렬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뭐 혹은 뭐 하나는 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경기적 실업은 뭐 당연히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경기 변동 과정에서 특히 경기 침체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이제 조금 생산의 어떤 커패시티를 조금씩 줄여갈 텐데, 뭐 당연히 자신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재고가 쌓이겠죠. 재고가 증가하면 당연히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데 팔리지 않으면 재고만 쌓이잖아요. 그건 이제 전혀 그 경영학이나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 생산을 줄이려면 뭐
노동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노동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뭐 공장의 스위치만 끄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혹은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제 예,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해고해야 되는 이제 레이오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경기 변동 과정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웨이지고요. 이쪽이 이제 고용입니다.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경기 변동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의 수요가 줄어드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생산 활동을 줄여야 되니까 생산량을 줄여야 되니까 노동 투입량을 줄여야 돼요. 이건 노동 수요의 감소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수요가 줄어들 때 만약에 웨이지가 같이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실업의 문제는 되게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업의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모형에서는 당연히 실업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웨이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임금이 하락한다면 이제 실업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체로 임금은 경기 변동 과정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임금 경직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웨이지 스티키니스 혹은 스티키 웨이지라고 부릅니다. 임금 경직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임금 경직성이 얼마나 심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 임금 경직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임금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 수준에서 임금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절대 이거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럼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웨이지가 좀 떨어진다면 실업의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임금 경직성이 있다면 경제 내에 그러면 이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고용은 이만큼이고요. 노동의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과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전에 고용 수준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만큼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스티키 웨이지가 왜 나타나냐면 뭐 노사 관계, 노사의 어떤 임금 협상의 결과 보통 기업 내에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당연히 경기 변동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고 해서 노사의 합의를 그렇게 막 바꿀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대량 해고의 문제가 생기면 그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뭐 고용이든 임금이든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노사가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임금 경직성의 사례는 바로 정부가 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이제 최저임금도 임금 경직성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스테디 스테이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스테디 스테이트 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저는 이제 거시경제학 시간에 설명을 좀 하기는 하는데 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는 뭐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앞에 이제 그림에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인가? 세 번째 페이지에 뭐 IMF 기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대충 이제 IMF 기간 끝나고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이 기간 동안 어떤 전반적인 실업률, 평균적인 실업률을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대체로 뭐 이렇게 실업률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최근에 더 떨어졌나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평균적인 실업률은 대체로 이제 이런 모습을 띌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대충 표시한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업률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대충 그렸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더 트랙하면서 따라가도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 실업률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불편하면 마음껏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조금 더 반듯한 실업률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죠. 이것도 이제 장기균형 실업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고 싶은 것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약간 직선의 형태를 갖는 그런 실업률이 될 거예요. 돌아가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장기 균형 실업률 혹은 자연 실업률, 제가 앞으로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연 실업률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저 노동시장만 보고 있으니까요. 노동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우리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시간이 변해도 노동 관련된 변수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제 거시경제 경제 전체로 생각해 본다면 경제 전체 변수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죠. 그러한 상태에서의 실업률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경제 전체의 변수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실업률이고요. 또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변수들이 취업자 수라든가 혹은 실업자의 수라든가 경제활동 인구라든가 이런 이제 총량 지표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지표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취업자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수가 일정하고 이 수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계속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자들의 숫자는 일정하겠지만 취업에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또 반대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스는 있겠죠. 하지만 총량 변수들은 일정한 상태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취업 상태와 실업 상태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 물론 비경제 활동 인구도 갖죠. 여기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이제 그러니까 편의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실업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해보죠. 물론 비경제 활동 인구도 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자 전체의 숫자라든가 실업자들 전체의 숫자 같은 것들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일정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안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S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E부터 보시죠. E는 이제 취업자들의 숫자가 될 거고요. employed. 그 다음에 U는 실업자들의 숫자, 취업자 수. E는 그 다음에 이제 S는 취업자들 가운데 일정 비율은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로 들어가겠죠. 바로 그 확률입니다. separation rate라고 부르는데요. 취업자들 가운데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업 상태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비경제 활동 인구 상태로도 갈 수 있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를 보통 우리가 out of the labor force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labor force의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혹은 not in the labor for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OLF라고 부를게요. OLF. 그러니까 OLF로 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separation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다 실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고용과 실업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업 상태에서 고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고용으로 들어올 확률을 우리가 F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우리는 구직 확률이라고 불러요.
job finding probability 혹은 job finding rate라고 하는데요. separation rate를 S라고 썼으니까 전체 E 가운데 S만큼은 뭐 매달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겠죠. 매월 S만큼의 비율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 어떤 한 달에 특정한 개월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S 곱하기 2가 되겠죠. 제가 job loser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전체 취업자 가운데 S만큼. S는 뭐 2%, 3% 이렇게쯤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확률, 구직 확률이 F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job finder들은 F 곱하기 U가 되겠죠. 전체 실업자들 중에서 구직자들 중에 F를 곱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일자리를 얻어서 취업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취업자들의 숫자와 실업자들의 숫자가 같다고 했어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총량 변수들은 일정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빠져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반드시 같아야지만 취업자의 숫자도 일정해질 것이고 실업자의 숫자도 일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반드시 가져야 되냐면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취업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과 혹은 뭐 실업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의 숫자와 FU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 SE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취업자들의 숫자와 실업자들의 숫자가 일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간단한 조건을 통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실업률 혹은 뭐 자연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물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취업 상태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OLF로 나가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실업 상태에서도 OLF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하고 난 그냥 노동시장을 떠나겠다, 레이버 포스를 떠나겠다라고 하면 이제 OLF로 가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OLF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구직 활동 시작해서 인플로이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OLF에서부터 이동이 시작되는 거니까 사실 OLF도 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종의 경제활동 상태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폴스는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의 숫자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2 더하기 U가 되겠죠. 그러면 실업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숫자와 실업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같아야 한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정상 상태에서, 혹은 뭐 균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죠. 우선 실업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F의 U고요. 그 다음에 실업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가 S의 2입니다. 이게 이제 세퍼레이션 된 사람들이고 이건 이제 잡을 찾아서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사람, 고용으로 이동한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였냐면 E와 U를 더하면 이제 레이버 포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쭉 계산 과정을 거쳐서 실업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스몰 u로 표현할 것이고 장기 실업률,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 실업률. 실업률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레이버 포스 중에서 실업자들의 숫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계산을 쭉 해나갈 거냐면 실업자들의 숫자 나누기 레이버 포스의 사이즈로 식을 표현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우선 레이버 포스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전체 레이버 포스 사이즈에서 실업자들을 빼면 그게 바로 취업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실업 상태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의 숫자와 실업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 취업자 대신에 레이버 포스 마이너스 실업자 unemployed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을 다시 한번 풀었으면 S 곱하기 L 그 다음에 S 곱하기 U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텀을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F의 U 더하기 S의 U 나누기 S의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써주면 U 똑같으니까 F 더하기 S의 U
그 다음에 S에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우선 L로 나눠보죠. 양변을 L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없어지겠죠. 오른쪽에는 S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변을 F 더하기 S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왼쪽에서 F 더하기 S가 없어지겠죠. 그럼 다 했습니다. 왼쪽엔 뭐만 남냐면 왼쪽에는 U 나누기 L만 남고, 그러니까 실업자 수 나누기 labor force 경제활동 인구만 남고요. 오른쪽에는 separation rate과 job finding rate 더하기 separation rate만 남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실업자들의 숫자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실상 장기 균형 실업률 혹은 자연 실업률을 계산한 거예요. 물론 몇 가지 이제 가정이 필요하지만 가정을 했었습니다. 같은 계산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실업률 혹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separation rate과 job finding rate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separation rate는 뭐냐면 고용에서 실업으로 이동할 확률, 그 다음에 job finding probability인 F는 뭘 뜻하냐면 실업에서 고용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장기의 실업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거겠죠. 2에서 U로 갈 확률 S, 그 다음에 F에서 E로 들어올 확률 F, job finding probability와 separation rate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OLF 같은 상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간단하게 사람들이 고용과 실업 상태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장기 균형 상태에서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실업률은 어떠한 형태가 될까? 바로 job separation rate과 job finding rate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매월 몇 퍼센트의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가? 대체로 한 2, 3% 정도 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1%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separation rate 1%는 0.01이잖아요.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 그러면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의 역수는 그 전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이런 의미가 있죠. 이거 포화성 분포나 여러분 통계학에서 배우는 이제 확률의 개념을 좀 아시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자리가 지속되는 기간이겠죠. 일자리가 지속되는 기간. separation rate이 1%라고 한다면 그거의 역수인 0.1분의 1은 100이니까 100달 정도 일자리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고요. 2%면 이제 50개월이 되는 거고요. 3%면 33개월,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separation rate 3%면 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직장에, 그러니까 고용 상태에 대략 한 3년 조금 못 미치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평균적으로, 물론 더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job finding probability를 10%라고 한번 해보죠. 매월 10%의 사람들이 실업에서 고용 상태로 넘어간다. 실제로 이거보다는 높습니다. 한 20 몇 % 정도 되는데요. 그냥 편의상 10%라고 한번 해보죠.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역수를 취하면 이건 이제 실업 상태에 있다가 실업을 빠져나갈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는 실업 상태에 있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이전 상태에 머무르는 기간,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역수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갈 확률이라면 하는 것은 역수를 취하면 그 전 상태, 지금 말씀드린 그 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면 0.1분의 1이니까 이건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업 상태에 머무르는 기간 10개월이 되겠죠. 20%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더 짧겠죠. 5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separation rate이 1%고 job finding probability가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steady state 실업률 혹은 자연 실업률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separation rate이 몇 %고 그 다음에 job finding probability가 몇 %인지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쉽게 steady state 실업률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실업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파라미터 혹은 뭐 두 가지 팩터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가 고용에서 실업으로 들어갈 확률, 다시 말하면 separation rate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실업에서 고용으로 들어올 확률, job finding probability인데, 여기서 이제 역수를 취하면 바로 실업 기간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unemployment span.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실업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separation rate이 높다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고, 반대로 job finding probability가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실업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스테디 스테이트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F가 상대적으로 높은 스테디 스테이트과 F가 상대적으로 낮은 스테디 스테이트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실업률이 더 높을까? 혹은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실업률이 더 낮을까? 당연히 F가 높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실업률이 낮고, F가 상대적으로 낮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실업률이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업 상태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는 게 바로 F가 크다는 것이고, 빠져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연 실업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201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노동이동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비경제 활동 인구까지 여기에서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월 평균 취업자는 2,4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는 대략 한 89만 명, 100만 명이 조금 안 되고요. 월 평균, 물론 더 많았던 기간도 있고 이거보다 더 적었던 기간도 있었겠죠. 비경제 활동 인구는 대략 1,500만 명, 꽤 많죠, 그렇죠?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겠죠. 비교해 보시면 매월 어떤 달에 어떤 개월에 평균적으로 22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실업 상태로 들어갔고요. 취업에서 실업 상태로. 그 다음에 실업에서 취업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은 24만 명. 그 다음에 실업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나간 사람이 월 평균 한 14만 명 정도 되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혹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구직을 시작한 사람들은 매월 평균 28만 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구직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3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상태에 있다가 실업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일을 하다가 퀴트하고 바로 그냥 비경제 활동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여드리는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은 고용 상태 전환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냥 transition rate라고 불러요. transition probability. 저는 보통 전이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거는 어떤 한 시점에 취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 달에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 달에 계속 취업 상태에 머물 수도 있고, 그래서 취업이 2고요, 실업이 U,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 OLF여서 그냥 O라고 쓰겠습니다. E, U, O 세 가지잖아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E, U, O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취업 상태에 있다가 다음 달에 계속해서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달에 실업 상태로 가는 사람도 있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100명 중에 예를 들면 한 97명 정도가 96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96명 정도가 다음 기회도 고용 상태에 남아 있고, 1명 정도가 실업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 3명 정도가 OLF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100명의 실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7명은 다음 달에 일자리를 찾고요. 그 다음에 62명은 계속해서 실업 상태에 남아있고 15명 정도는 뭐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OLF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100명의 OLF가 있는데 이 사람 가운데 한 5명 정도는 다음 달에 바로 고용 상태로 들어가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죠. 그렇죠? 왜 구직 기간 같은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 상태로 들어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저도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잡서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00명 중에 93명은 여전히 비경제 활동 인구에 남아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물론 제가 쓴 보고서는 아니고요. 제가 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또 많을 텐데 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요. 얼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잡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이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그래서 15페이지까지 여기까지가 기말 시험 범위고요. 한 학기 동안 노동경제학 수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대체로 중간 시험과 비슷할 텐데 그 계산 문제가 좀 어렵다는 이제 피드백이 많이 있어서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난이도를 좀 잘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변화를 주면 중간 시험과 다르게 너무 많은 변화를 주면 또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문제 유형이라든가 어떤 이제 좀 중간 시험과 다르게 큰 변화가 생기면 문제를 제가 이제 아직 만들진 않았으니까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큰 변화가 생기면 제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뭐 어떠한 문제들도 제가 좀 출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변화가 없더라도 뭐 대체로 어떠한 문제인지 뭐 어떤 유형의 뭐 계산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은 문제 출제를 한 이후에 비교적 상세하게 이 클래스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뭐 이 클래스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뭐 혹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행정적인 것들은 제가 이메일로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답을 잘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 이메일을 한 사람이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들은 가급적 이 클래스를 통해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즉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